교수님의 강의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갑자기 강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죠. 그곳엔 제 나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이곳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한국사 평생교육원. 이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에 이마엔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그는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헤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말투까지 어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이런 수준 높은 강의를 함께 듣는다는 것이 살짝 자존심이 상하려 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과 제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발걸음이 괜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몇 초쯤 플랫폼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안내 표지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외출인데다가 처음 와보는 장소라 그런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방 끈을 한 번 더 고쳐맸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지하철을 빠져나오자 길 건너편에 한국대학교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캠퍼스를 걷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젊은 학생들 사이를 함께 걸어가려니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몇 학생은 저를 보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학교 교수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기분이 꽤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이곳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온 학생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대학을 다닌다는 뜻은 아니고 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1년 동안 이곳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한국사를 꽤 좋아했지만 그동안은 먹고 살기에 바빠 한국사에 관심을 둘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좋아하는 한국사 강의를 매주 3번씩이나 듣게 되었으니 설렘과 기대감으로 마음 한켠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동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분필, 약간의 먼지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강의실 번호를 확인한 다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웅성거림과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리고 웃음 섞인 인사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저와 같이 한국사 강의를 듣게 될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약간의 긴장,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들떠 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창가에서 2번째 줄, 복도 쪽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들어오는 자리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젠 저도 60을 넘기고 보니 햇볕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리로 이동하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끔 겪어온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거울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나이인데도 아직도 어딜 가나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늘 저에게 말합니다. 10살은 젊어 보인다.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10남자도 꼬시겠다. 하지만 이젠 그런 말조차 부담스러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들의 시선을 애써 모른 척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은 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원래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이 짧은 시간에 친해진 것인지 벌써부터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만 우리 또래의 대화라는 것이 늘 그렇듯 건강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게 아니면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로, 여자들은 드라마 이야기로 열을 올리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웅성거리던 강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요. 회색 재킷에 단정한 셔츠, 딱 봐도 강사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강사보다는 교수나 학자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강단 앞에 서서 강의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사 교수직을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으니까요. 그는 평범한 강사가 아니라 이곳 한국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 이곳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직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해준다는 말에 모두들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앞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엔 제 나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곳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에 이마엔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박진우 교수님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헤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수강생이십니까? 남자는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한국사 강의를 듣게 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지금 이 자리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옷차림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국사 강의를 듣는 자리니만큼 어느 정도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것이 예의일 텐데 그의 차림은 마치 동네 슈퍼에 라면을 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말이죠. 게다가 지각을 한 입장에서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공감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교실 앞문과 뒷문에 대한 암묵적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앞문은 선생님들이, 뒷문은 학생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각을 한 상황에서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으니 저의 미간이 자동으로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빈자리에 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강의실 뒤쪽 구석 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못마땅한 시선으로 흘끗흘끗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1년을 봐야 하는 사이니까 서로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저 자리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자기소개보다는 재산 자랑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래서 재산을 얼마를 모았고 지금 현재 집이 몇 채라는 둥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저리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단을 맞춰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었죠. 다음 사람은 침을 튀겨가며 자식 자랑을 해댔습니다. 큰아들은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 강의도 아들이 신청해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둥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그의 이야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옆 사람을 쳐다보며 계속해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40년 가까이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몇 년 전에 전역을 했다며 여전히 군인 같은 말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자들이었죠. 몇몇 여자들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한꺼번에 쏠리는 시선에 손끝까지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마저 제 민망함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번 기수에는 보기 드문 미인께서 함께 하셨네요. 강의실 안이 다시 한번 남자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혜라고 합니다. 나이는 61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주저리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강의실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예쁘시네 하고 외쳤습니다. 강의실 안이 또 한 번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남자들의 이런 반응은 여전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 시간이 모두 끝나고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소개 안 했는데요. 모두들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아까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각을 한 그 남자 말입니다. 교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일어서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키가 꽤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이성훈이고 나이는 61입니다. 저와 동갑이라는 말에 슬쩍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한국사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다음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건성건성 성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의 소개를 들으며 아주 살짝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몰라서 배워보고 싶다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는 그의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소개가 끝나자 교수님은 우리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장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도 해주고 이런저런 공지사항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원을 해도 좋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손을 번쩍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제가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자기가 군인 출신이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박만식인가 그랬을 겁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안 될 거야 없죠. 다른 지원자는 없습니까? 박만식의 기세에 눌려서 그런 건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이 우리의 반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그에게 반장이 된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탁 앞으로 나와 우리를 쓱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군인 같은 말투로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만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화 같은 성원을 힘입어 제가 이렇게 반장이 되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을 살려 존경하는 박진우 교수님과 여러 그부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지루한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최소 구청장 정도는 당선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참이나 주저리 일장 연설을 해대던 그가 갑자기 교수님을 쳐다보며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교수님, 제가 제안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장으로 뽑혔는데 기왕이면 반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반장이라고 하니까 마치 막노동판 작업 반장을 부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그럴싸하게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박 반장보다는 박 실장하고 부르는 게
어감도 더 좋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피식 웃음을 흘린 다음 그렇게 하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만식 실장, 즉 박 실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교시)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휴게실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뽑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까 그 지각한 사람 말이야. 뭐 이성훈인가 뭔가 했던 그 양반. 그래, 그 사람 말이야. 옷차림도 그렇고 하여간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첫날부터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자네 말대로 옷차림도 허름한 것이. 이런데 나올 형편은 안 되는 것 같던데. 나는 말이야. 옷차림을 떠나서 지각하는 사람들, 시간 개념 없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 분명 이 근처 사는 사람일 거야. 원래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이 지각하는 거 알지? 어허, 이보게들 말 조심해. 그러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생긴 걸 보니까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게 힘 꽤나 쓰게 생겼던데. 괜히 시비라도 붙으면 어쩌려고 그래. 말 조심해. 마침 그 순간 그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험담하고 있던 그 이성훈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먼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저 역시 딴 곳을 쳐다보는 척하면서 흘끗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키도 꽤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것이 소시적엔 힘 꽤나 썼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꾸미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나이에 비해서 주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곧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사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조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우리 모두를 웃게 했다가 이내 조용히 울컥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다 말고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엔 그 이성훈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역시 강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설 때 박 실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그냥 갈 게 아니라 같이 점심이라도 먹고 헤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친목도 도모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자면서 그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러자는데 저 혼자 빠지기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박 실장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여기 사장과 박 실장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듯 보였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좀 영악한 사람 같기도 하고, 좋게 보자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테이블에 4명씩 5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정도 되는 식당이니까 우리가 절반을 채워주고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찬찬히 둘러보니 테이블 한 군데는 4명이 아닌 3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빠졌나 생각해보니 그 이성훈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 그 말을 했습니다. 반장, 아니 실장님, 한 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두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9명 뿐인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은 우리를 빙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이 빠졌네요. 아, 그 양반이 빠졌군요.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한 그 이성훈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돈 자랑을 해댄 강복만이라는 영감이었습니다.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빠졌겠죠. 그 사람 행색을 보니까 이런 데서 밥 먹을 돈도 없어 보이던데.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 같네요. 돈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빠진 거겠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살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것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지 흉을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우리는 1교시가 끝나고 휴게실에 모여 다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성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도 혼자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혼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이것 좀 드세요. 성우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팠었는데, 아침을 안 먹었다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더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뭘 특별히 도와줄 입장도 아니었기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가늠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채 그들은 나와 성훈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훈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못마땅한 것 같기도 했고, 하여간 시샘인지 질투인지 모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시선들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시선들만큼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빵하고 커피 고마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성훈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학우들끼리 먹을 건 서로 나눠 먹어야죠. 성훈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다 함께 뭔가를 배우고 있으니 학우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학우라.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어쨌든 아침에 먹은 빵과 커피 덕분에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텐데.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아직 몸 하나는 튼튼합니다. 무거운 걸 옮겨야 한다든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든가 할 때 하여간 제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일종의 명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바탕에 이성훈이라는 이름 석자와 휴대폰 번호만이 달랑 적힌 직장 이름도 없고 직함도 없는 명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한 모양새였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아침도 못 먹고 다니는 걸로 봐서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조금 우습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주는 명함을 뿌리칠 수도 없어서 일단 받아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보통은 명함을 받으면 자신의 명함도 건네야 하는 것이 예의지만 저는 건네줄 명함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노년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애매했고요. 하지만 그는 제게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명함을 건네준 걸 구실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볼 법도 한데 그는 그저 할 말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친구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숙은 늘 남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더 속을 썩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사채를 잔뜩 빌려 쓴 바람에 그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전화는 늘 남편 험담과 신세 한탄이 주된 내용이었죠. 오늘도 그런 전화려니 생각하고 평소처럼 덤덤한 말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미숙의 목소리는 다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사채를 빌려 쓴 남편이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만 겁니다. 저는 일단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자 몸으로 시커먼 사채업자들을 상대할 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빚을 갚아줄 능력도 없었지만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던 겁니다. 잠시 후 미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커먼 남자들이 그 집 거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정혜아. 저는 미숙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는 셋, 덩치는 다들 보통 이상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눈 밑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남자가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금이 저려오는 공포가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용기를 짜내어 겨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돈을 빌린 당사자는 여기 있지도 않잖아요. 남자 중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는 누군데 여기 와서 감나라 배나라 떠드는 거요? 왜요? 아줌마가 우리 돈 대신 갚아줄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딱 보니까 얼굴도 반반하고 귀티가 주르르 흐르는 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아줌마가 대신 갚아주면 우리가 이자도 팍팍 깎아주고 원금도 좀 줄여줄게. 생각 있어요? 이자도 깎아주고 원금도 줄여준다는 그들의 말에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갚으면 되는데요? 그 사내가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오, 아줌마 돈 좀 있으신가 보네. 그럼 내가 딱 잘라 말할게요. 지금 당장 5억만 입금하면 깔끔하게 털어줄게요. 5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이 꿀꺽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깨물며 자책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빚을 대신 갚아줄 것처럼 물어봤던 저의 경솔한 행동을요. 뭐야? 5억이라는 말에 겁먹은 거야? 에이, 보기만 번드르르 했지 아줌마도 개털이구나. 하긴 유유상종이라고. 이 아줌마가 그렇게 돈 많은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느글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몸빵이라고 알아. 몸으로 돈을 갚는다는 뜻이지. 그래도 아직 완전히 할머니들은 아니라서 잘하면 몸으로 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아줌마는 얼굴도 곱상하고 몸매도 좋고 꽤 쓸모가 있겠는데. 원하면 내가 좋은데 소개시켜 줄게. 어때? 생각 있어? 사내는 제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더니 제 얼굴 쪽으로 손을 쓱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사내의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뒤에는 성훈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성훈은 그 사내의 손목을 움켜쥔 채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이 사람을 보아왔지만 그의 눈빛이 이렇게 매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만나본 그 누구보다도 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저였습니다. 미숙의 전화를 받고 이곳으로 오는 동안 택시 안에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일단 무작정 택시를 타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행동이 너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숙에게 온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성훈. 지하철에서 명함을 건네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던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직 몸 하나는 튼튼합니다.
무거운 걸 옮겨야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못 살게 군다든지 하여간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그의 말이 그 순간만큼은 천군만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60이 넘은 중늙은이가 젊은 사채업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염치도 없는 짓이었지만 일단 친구 미숙이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성훈 씨,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저는 두서없이 대충 친구 미숙의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그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미숙의 집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들어올 때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발굽을 살짝 걸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성훈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지금 이 순간 성훈이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딱 적절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성훈에게 팔목을 붙잡힌 사내는 인상을 쓰며 그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죠. 성훈의 완력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던 모양입니다. 사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당신은 또 뭐야? 성훈은 사내의 팔목을 붙잡은 그대로 그를 거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빨리 나가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만 여기 남겨놓고 우리끼리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힘이 없을 뿐이지 의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성훈에게 팔목을 붙잡힌 사내는 또다시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당신 뭐야? 그러자 성훈이 사내의 몸을 확 밀어젖히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한테는 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누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사내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훈장 선생님 납시셨네. 네, 잘 알아모시겠습니다요. 그래, 영감탱이 너는 누구십니까? 성훈은 그런 남자를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끝까지 예의가 없으시군요. 좋게 말로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군요.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눈 밑에 큰 흉터가 있는 이들 중 가장 강해 보이는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성훈에게 다가가며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어이, 아저씨. 젊었을 때 좀 놀았나 본데 이제 나이 생각도 해야지. 아무 데서나 객기 부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황천길로 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니까 괜히 끼어들지 말고 저리 비켜. 나는 저 아줌마랑 볼 일이 있으니까. 사내는 성훈을 밀치며 현관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의도와는 달리 성훈의 몸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말뚝처럼 말입니다. 살짝 당황한 사내는 성훈을 쳐다보며 이죽거렸습니다. 어쭈, 힘 꽤나 쓰네. 요새 뭐 마누라가 보약이라도 챙겨주나 봐.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폭력 사태라도 벌어지면 증거를 남겨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미숙도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차하면 우리 셋 다 도망을 가야 할 수도 있었고, 도망을 못 가더라도 이렇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면 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집에서도 들릴 테니까요. 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어깨를 사용해 성훈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하고 그 대신 어깨를 사용해 힘으로 그를 밀쳐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훈 역시 다리에 힘을 주고 그를 버텨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강한 성훈의 힘에 나머지 사내 둘이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3대1의 어깨 싸움에도 성훈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힘은 제법 셀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젊은 사람 3명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 역시 살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깨로만 그들을 버티고 있던 성훈이 마침내 팔을 쭉 뻗어 그들을 확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사내 셋이 동시에 엉거주춤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당황한 빛이 역력했죠. 성훈은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 봐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지금 밤 8시입니다. 당신들 진짜 사채업자 맞아요? 그냥 양아치들 아니고. 사채업자라면 최소한의 법조항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원래 채권 추심은 일몰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남자들 셋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게 추심입니까? 사실상 협박이지. 그리고 설령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더라도 당사자가 없는 걸 확인했으면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성훈의 말을 들으며 그에 대한 선입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혼자서 구석 자리에만 앉아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어쩌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겨우 입을 떼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겪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새삼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훈의 말에 사내들도 살짝 기세가 꺾인 듯 했습니다. 눈 밑에 상처가 있는 그 사내가 다른 사내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이,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고분고분하게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은 일단 돌아갔고 그 순간 저와 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서러움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도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은 상태였거든요. 성우는 따뜻한 국물 음식을 주문한 뒤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라고 하셨죠? 외람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은 아직도 놀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들이 아니라서 언제라도 다시 들이닥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법 같은 걸 따질 위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라도. 미숙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친척들은 절대 받아줄 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자식들 집에 얹혀 있기도 난감한 상황이네요. 다들 사는 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남는 방도 없고. 그때 제가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집에 와 있는 건 어때? 나야 나 혼자 사는 데다가 방도 남으니까. 그리고 저 인간들이 우리 집까지야 모를 거 아냐. 미숙이 뭐라 말을 하려는데 성훈이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놈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여자 둘이서 뭘 어쩌시려고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는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살던 집을 비워놓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한테는 제가 잘 말해놓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미숙의 얼굴에 살짝 화색이 돌았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닙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집, 사람이 살면 더 좋죠. 아시잖아요. 집이라는 게 오래 비워두면 안 좋다는 거. 집이라는 게 사람의 온기가 감돌아야 오래 가는 법이거든요. 마침 그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반찬들을 우리 앞으로 밀어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제 말대로 하시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그 순간 늘 찌질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이 오늘따라 세상 누구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몇 주 후,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이 미숙은 성훈이 말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분간 그 사채업자들과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달리 미숙의 입에선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사채를 쓰고 잠적했던 남편이 제 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의 설명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지방의 어느 여관방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장한 사내들이 여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시커먼 봉고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채업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봉고차에 태워진 그에게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미숙 씨 남편 되시죠?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취직 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십시오. 일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게다가 관리직 사원이니까 충분히 할 만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열심히 빚을 갚으세요. 아셨습니까? 남자의 말에 미숙의 남편은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품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회사로 찾아가서 어르신의 소개로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채 같은 건 다시는 쓰지 마세요. 은행 대출이든 뭐든 남의 돈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사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입니다. 좀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셨죠? 만약 저와의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제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자식들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입니다. 미숙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미숙은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였냐고 물었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자기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봉고차 내부는 조명이 꺼져 있어서 남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소개시켜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법원에 개인회생도 신청하여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지하철에서 내려 건널목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 이틀 전 미숙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걔 남편을 찾아준 게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미숙이 남편을 찾아주신 분이 성훈 씨세요? 저의 물음에 성훈은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 씨 남편이 돌아왔나요? 아이고 잘 됐네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잠적해버린 사람을 경찰도 아닌 일반인이 무슨 수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저는 그동안 미숙에게 일어났던 일을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성우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잘 됐네요. 제 친구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포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 주었고 사채업자들과 몸싸움까지 해가며 우리를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성훈 씨,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사 공부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일단 생활이 좀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실 수 있을 테고. 오늘도 아침 안 드셨죠? 성우는 저의 말에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침은 안 먹은 게 맞지만 직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오후에 하는 일이라 오전에는 여기서 강의 들을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강의실에 도착해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 실장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교탁 앞에 선 그는 우리를 쭉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한국사 강의실의 실장을 맡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장이라는 자리가 녹록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교수님과 우리 수강생들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해야 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해야 하고 하여간 실장이라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실장직을 수행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부터 저렇게 일장연설을 하나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그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실장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모두 20명이니까 1인당 매달 2만 원씩만 보태주신다면 제가 이 실장직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내놓으라니 너무 황당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갑을 꺼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박 실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보태줍시다. 한 달에 겨우 2만 원인데 그 정도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오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실장과 동갑으로 둘은 처음부터 친구 사이였고 항상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둘이 미리 짜고 이런 짓을 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순간 강복만 어르신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이것들이 아침을 잘못 처먹었나? 왜 아침 대바람부터 헛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내 놈들 속을 모를 것 같아? 내 놈들 둘이 미리 짜고 지금 우리 돈 뜯는 거잖아.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당장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퇴출시켜버릴 거야. 박만복 어르신은 강의 첫날부터 돈 자랑을 해댔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들 중 가장 연장자라 예의상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가 돈이 많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들 중에서 가장 짠돌이를 뽑으라면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첫 수업을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날도 저 어르신은 자기 밥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둥, 집에 갈 차비밖에 없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결국 다른 사람이 그의 밥값을 대신 계산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었죠.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지금까지도 그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에 2만 원씩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박 실장의 절친 오태수가 강복만 어르신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에헤이, 복만 형님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게 다 우리 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꽃꽂이 반도 그렇고 국악 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반장한테는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씩 챙겨준다고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질부터 내시기는. 그러자 강복만 어르신이 호통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너도 꽃꽂이 반을 가든지 국악 반을 가지. 왜 여기서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오태수가 우리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민주 시민답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모두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들 대부분은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할 성격이 못 되었으니까요. 오태수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박 실장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자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도 참 교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을 먼저 묻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물어보는 저 영악함이 헛웃음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성격상 찬성하는 사람을 물어보든 반대하는 사람을 물어보든 어차피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물었던 겁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태수는 의기양양해하며 보란듯이 외쳤습니다. 자, 다들 보셨죠? 보다시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럼 저부터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오태수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구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성훈이 앉아 있었죠.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가 박 실장과 오태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태수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성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는 행동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350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순간 박 실장과 오태수가 어이없다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그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수결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 뒤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오태수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위력에 의한 이익 취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협박을 했습니까? 성훈이 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협박이라는 게 반드시 겁을 주고 욕을 하고 그래야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집단 안에서의 지위와 분위기, 그리고 무언의 압력,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의무를 지우는 행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324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것 봐요. 말씀을 너무 살벌하게 하시네. 젊은 시절 법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우리 반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성훈이 그의 말을 자르며 받아쳤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웬만하면 맞춰주는 성격입니다. 분위기 깨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싫어들 하시니까요. 당신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성우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방금 전 지갑을 여신 분들 중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박 실장은 눈만 껌뻑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을 걷는 순간 두 분은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미리 약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책임도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잘 이해하셨으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세요. 박 실장이 뭐라 입술을 들썩이는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며 박진우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과 오태수 두 사람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성훈을 노려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교시 이후 휴게실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늘 혼자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훈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간식거리와 마실 것 등을 성훈에게 건네주며 서로 앞다투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아세요? 혹시 젊었을 때 고시 공부를 한 건가요? 게다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항상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를 향해 수많은 칭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의 과거가 궁금해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법전을 좀 읽어본 것뿐이라는 거였죠. 세상을 살다 보면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냥 틈틈이 법전을 좀 읽어봤다는 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답이었지만 어쨌든 이성훈이라는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 실장과 오태수였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뭔가를 쑥덕거리면서 연신 흘끗흘끗 성훈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런 데 와서 강의도 듣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그깟 푼돈에 저렇게 연연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박 실장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이니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도 꽤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 돈 몇 푼에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평소와는 달리 성훈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운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최민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평행봉과 턱걸이를 한다며 늘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운 씨, 예전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참 좋아요. 노동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신 건가요? 성운은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무래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아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힘 꽤나 쓰게 생겼는데. 상대방은 고개를 흔들며 성운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저랑 팔씨름 한 판 어떠십니까? 제가 이래 봬도 젊은 시절엔 팔씨름으로 져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의 말에 성운은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무슨 팔씨름입니까? 우리 나이에 괜히 힘 잘못 썼다가 몸 상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겠는데 내가 심판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갑자기 주변의 남자들이 그들의 팔씨름을 부추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변의 분위기에 성운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별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청을 부렸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빛도 두 남자의 팔씨름을 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다른 곳을 쳐다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도 이미 그 테이블 위에 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자들의 힘자랑 따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마도 성운이 이기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힘이 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팔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구의 팔뚝에 힘줄이 툭툭 붉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내 그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힘을 쓰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너무 빨리 이겨버리면 상대방이 민망해할까봐 조금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준 성운의 팔목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분히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구의 팔이 서서히 꺾이더니 결국 손등이 바닥에 닿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빨리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운이 일부러 속도를 조절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갑자기 팔을 확 꺾어버리면 상대방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손등이 바닥에 닿기 직전 성운은 얼른 손바닥을 펴 그의 손등을 받쳐주는 매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민구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오태수가 그 자리를 얼른 차지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와도 한판 붙자는 뜻이었죠. 사실 저는 아까부터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운과 민구가 팔씨름을 할 때부터
박 실장과 오태수가 속삭이는 것을 말입니다.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이들 둘이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과 태수의 팔씨름 역시 마치 재방송을 보듯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힘을 썼지만 성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의 팔을 넘겨버렸죠. 그렇게 연속 두 판을 이긴 성훈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박 실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에헤이, 이왕 시작한 거 나랑도 한 판 해야지. 성훈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하시죠. 곧 강의도 시작되는데. 에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쉬는 시간이 5분이나 남았는데 딱 한 판만 더 하시죠. 나도 40년 가까이 군 생활하면서 팔씨름이라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만 해봅시다. 성훈은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굳이 한 번 더 하자며 졸라대는 박 실장이 참으로 얄미웠습니다. 게다가 성훈은 이미 2번이나 팔씨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박 실장과 오태수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둘이서 속삭인 것이 이런 작전을 짜기 위한 것이었겠죠. 일단 성훈의 힘을 빼고 지치게 만든 다음 박 실장이 도전하여 그를 이긴다. 뭐 이런 작전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의 작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의 시작 소리와 거의 동시에 박 실장의 손등이 테이블 위로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으니까요. 아마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사람에겐 최대한 매너를 갖추어 힘 조절을 해주었던 성훈이 이번에는 얄짤없이 상대방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받쳐주던 그런 배려조차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성훈과 박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성훈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행정병이었나 봐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먼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과 오태수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성훈이 들어간 강의실 문을 노려보고 있었죠. 이틀 후 아침,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Excuse me, is this Hanguk University? I'm trying to find the engineering building.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저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파란 눈을 가진 백인 남자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었거든요. 학창시절 영어 점수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학교 시험용 영어와 실전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그 남자는 아까보다 좀 더 느린 속도로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Is this Hanguk University? I'm trying to find the engineering building.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한국 대학교라는 말 외에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Yes, this is 한국 유니버시티. 네, 맞아요. 여기가 한국 대학교예요 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No, I'm not looking for that university.
I'm looking for its engineering building.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앞으로 나서며 유창한 영어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You're looking for Hanguk University? Here it is. The engineering building is, it's a bit complicated to explain. So why don't you come inside with me for now? I'll explain it to you as we go.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대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성훈이었거든요. 그의 입에서 영어 문장이 술술 나온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그 발음이나 문장 구사력이 완전히 원어민이었으니까요. 제가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도 상대방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 구사해도 현지 원어민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성훈의 입에서 나온 영어는 김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완벽한 버터 발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오는 궁색한 형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성훈이라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저의 고정관념이 조금 깨지는 일이 있긴 있었죠. 사채업자들과 맞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던 일,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박 실장과 오태수의 길을 눌렀던 일, 사실 그때도 적잖이 놀라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성훈은 그 외국인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계속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고 심지어 깔깔거리며 서로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성훈은 어딘가를 가리키며 한참이나 무엇을 설명해 주었고 외국인은 연신 땡큐라는 말을 남발하며 어딘가로 향해 갔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성훈 씨,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금까지 와우 장룡 1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2편도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